물론 이 남성도 미혼과 기혼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요. 굳이 남성을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자고 하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기혼도 콘돔이나 지뢰사정을 해도 되기는 하나 하고 정관결착을 해야 되지만 미혼인 경우에는 정관결착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제가 우리 교양 수업이나 이럴 때 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미혼 여성에게 권장할 수 있는 피임법부터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기적 금욕법, 경구용 피임약이 있고요. 또 피하, 피부 밑에다 심어주는 피임제도 있고 살정제라든가 또는 파스처럼 붙여주는 피임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첫 번째 주기적 금욕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금욕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달력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세워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 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달력법 같은 경우에는요.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자라면 자기의 생리 주기를 알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고 얼추 내가 요 시기에 배란이 있기 때문에 배란을 하게 되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잖아요. 배란을 하게 되면 정자가 들어왔을 때 섹슈얼 컨택을 들어왔을 때 임신이 되는 시기니까 요 시기는 피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전기와 금욕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달력법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언제 배란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생리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배란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월경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14일 이전이 배란 예정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나는 월경을 할 것 같아. 이번 달 말에. 그러면 어때요? 지난달에 28일 날 했고 예를 들면 30일 주기인 어떤 여성이 지난달에 28일 날 했으면 이번 달에도 28일 날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4일이니까 올해 14일, 이번 달 14일이 나는 배란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자는 자궁 내 들어와서 우리가 섹슈얼 컨택을 통해 들어와서 정자는 한 3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난자는 배란이 돼서 2일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한 여성 배란일 전후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 내지 4일간은 금욕, 그러니까 내가 피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섹슈얼 컨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금욕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 금욕법에서 두 번째 달력법에 이어서 주기적 금욕법은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신 가능 시기와 피임법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기노 공식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좀 공을 들여야 됩니다.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자기 월경 주기를 일단 기록을 해봐요. 그러면 월경 주기가 가장 짧은 월경 주기가 있고 가장 긴 월경 주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26일 만에 했어. 이번 달에는 30일 만에 했고 이번 달에는 35일 만에 했어. 그러면 뭐 가장 짧은 주기는 26일이고 가장 긴 주기는 35일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번 또는 8번 6개월, 8개월 동안 주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 시기와 피임 시기를 이렇게 공식을 계산하는 건데요. 가능 기간의 시작날은 월경 시작일 플러스 최단 주기, 그러니까 짧은 주기죠. 26일 빼기 18일이 되겠고 이 사례에서는요. 임신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날은 월경 시작일 플러스 최장 주기, 그러니까 35일 빼기 11일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6개월 자신의 월경 주기를 기록했더니 가장 짧은 건 28일이었고 가장 긴 거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2일 날 월경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김 씨의 월경 가는 기간은 언제냐? 이런 오기노 공식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엔 최단주기, 요 공식의 최단주기와 최장주기만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9월 2일 더하기 가로 열고 28일 빼기 18일, 28일 빼기 18일, 그 다음에 최장주기인 30일 빼기 11일.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9월 12일에서 9월 21일이 임신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때가 임신 가능 기간의 시작날과 끝날이니까 요 날 기간이 바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죠. 그럼 내가 피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말로 돌려 말할 수 있어요? 금욕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9월 12일에서 21일 사이가 금욕 기간이 되고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우리가 조금 임신을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9월 2일부터 월경을 시작했으니까요.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그 다음에
12일부터 시작이니까 가능한 날이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22일 이후에 우리가 안정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만 계산하면 임신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단지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다른 피임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뭐 생리기간에도 임신이 되나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봐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의 방법으로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기노 공식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이면 우리가 이 공식을 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불규칙해서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최단 주기와 최장 주기의 일수가 그 10일 이상이 되게 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20일 했다가 어떤 날은 20일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 5일에 바로 또 생리를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그게 너무 인터벌이 짧게 또는 멀게 인터벌이 너무 멀게 이렇게 돼서 그 최장과 최단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기적 금욕법의 달력법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체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기초체온법은 뭐냐면 여성이 배란을 하게 되면 체온이 좀 올라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배란을 딱 하는 시점에 한 3일 정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서 고온기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36.5도에서 시작해서 37도라는 그런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죠.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감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임신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여기 배란이 됐고 여기서 임신이 되면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체온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다시 배란이 되면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눈 뜨자마자 구강으로 체온 측정을 하라는 겁니다. 구강 체온계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눈 뜨자마자 하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6일 연속 체온을 읽었는데 3일 연속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배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해야 되고 또 6일 연속 열이 나는데 그게 배란 때문에 열이 난 건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감기에 걸렸거나 감염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혼 여성에게서 주기적 금욕법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경관점액 관찰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성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질분비물, 쉽게 말하면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관찰하는 건데요.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탁한 정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월경이 끝나고 나면 요 단계죠. 생리를 다 끝나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생리가 끝나고 나면 여성에게서 분비되는 일정한 분비물이 있는데 그 분비물이 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진 않겠지만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혼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배란이 되는 시점, 이런 배란이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 견사성, 여기 어디 써있죠? 실처럼 늘어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벌려보면 실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이렇게 점액량이 많아지면서 점액량도 증가되고 맑고 묽은 투명한 분비물이 증가되면서 실처럼 아까처럼 끈적끈적했던 게 가늘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질 분비물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배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배란기에 분비물 현상이 나타나는 날부터 4일 정도는 우리가 배란이 되었기 때문에 난자가 사는 기간, 그러니까 생존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금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 금욕법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 세 가지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 하나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피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은요, 우리가 물론 쉽게 구할 수 있는 피임약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것은 인공적인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란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배란을 하지 않도록 배란을 억제시킨다거나 또는 아까 경관 점액이 끈끈하게 돼서 예를 들면 섹슈얼 컨택을 통해서 정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질을 통해 들어서 여기가 경관 입구예요. 경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막 점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면 정자가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이동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궁 내 착상도 억제해요.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약이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먹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 경구용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복용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21 플러스 7 방법, 하나는 24 플러스 4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21 플러스 7 방법은 조금 잊어버리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21일간은 복용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 주기를 28일로 보는 겁니다. 30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8일로 보고 21일간은 복용하고 7일간은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어요. 여기 7일 동안의 약은 없어요. 요 시기에 여성은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다시 약을 먹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이거 언제부터 약을 안 먹었지? 몇 개나 몇 개나 먹었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매일매일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 플러스 4 방법입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매일 먹되 24일은 연분홍색을 약을 먹고 4일은 흰색 약을 먹어주고 요때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먹어주는 약,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약을 선택해서 먹게 됩니다. 주의점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시작하는 달, 처음 시작하는 달은 피임약을 먹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 예를 들면 콘돔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약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 시에는 아기를 유산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하는 것이 별로 아기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산 직후부터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출산 후 수유를 하지 않을 때는 출산 후 2 내지 3주 후에, 그러니까 수유를 하면 당연히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는 2 내지 3주 후부터 시작이 가능하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당연히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 후 6개월 이상의 무혈경이 있게 되면 당연히 내가 피임약을 중단하게 되면 바로 생리는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전문의를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피임약을 매일매일 먹다가 잊어버렸을 때 복용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기억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러나 잊어버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한 3일 안 먹었다고 3일치를 한꺼번에 먹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고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기억을 하시되 그냥 짧게 보면 만약에 복용 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루 중에서도 12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바로 잊은 정제를 먹고 다음 날부터 정해진 시간, 내가 매일 아침 8시에 먹었는데 저녁 8시에 보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날치를 더 이상은 먹지 말고요. 12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잊은 정제를 바로 복용하고 그 다음 정제도 바로 복용합니다. 즉 같은 날 두 정을 같이 복용을 하되 이때는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7일간은 대안적 콘돔 같은 피임법을 해야 되고요. 한 알 이상 잊어버리지 않고 한 알도 안 먹었고 두 알도 안 먹었고 3일도 안 먹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3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알 먹고 제날제 약 하나를 같이 먹고 해서 두 알을, 그러니까 한 날 두 알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먹고 또 대안적인 피임법을 써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피하 이식 호르몬 피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을 나의 피부에 심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상박 안에 심어주는 거니까 요렇게 성냥개비 같이 생긴 요것을 심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호르몬 성분이 내 피하를 통해서 내 몸에 흡수가 되고 그것이 피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내가 그냥 약 먹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고 3년 정도의 피임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물론 여기 쓰여져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살정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자를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정된 정자에 대해서 화학적 방법으로 정자를 죽이거나 운동성을 억제시키는 방법이고, 한국에서 시판되는 경우는 대부분 좌약형입니다. 좌약형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정자를 죽이거나 운동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질을 통해서 약을 깊숙이 삽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성교하기 전에 15분 내지 30분 전에 미리 넣어서 이게 좀 딱딱해요. 좌약이 딱딱하니까 약이 좀 녹아야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깊숙이 삽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질 끝에 삽입하면 그냥 흘러나오니까 손가락을 깊이 넣어서 삽입을 해줘야 되고, 성경 관계 후에 약을 질세척을 씻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약도 같이 씻어버리게 되면 효과가 없으니까 6시간 정도는 질세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마지막 피임약은 파스처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을 4주잖아요. 4주 중에 3주는 붙이고 1주는 안 붙이고 그동안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하는 피부 부착 피임약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혼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피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요. 자궁 내에 장치를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미레나라는 거, 모유수유, 난관 결찰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정감이 가는 건 바로 이 모유수유. 어머, 모유수유만 해도 피임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피임의 효과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궁 내 장치는 intrauterine device라 그래서 IU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실까요? 자궁 내에다가 이렇게 T자형의 장치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T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넣어주는 건 당연히 이쪽 밑에서 넣어주게 됩니다. 복강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주 가는 관입니다. 이 생긴 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T자로 하게 되면 요 장치가 여러 가지를 임신 과정 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방해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T자 모양의 장치를 삽입하게 되면 수정란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얘가 자궁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 수정란이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5년 정도 한 번 끼워주게 되면 5년 정도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서 불편해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편함이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빈혈이 막 생기겠죠. 생리기간 동안에.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질 분비물이 증가되고 뭐 염증이 유발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주치의에게 얘기를 해서 그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레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궁 내에 넣어주는 건데 장치는 똑같은 장치 이렇게 T자로 들어가는 장치인데요. 구리 대신에 호르몬인 레보놀 게스트레이라는 그런 호르몬 성분이 매일 조금씩 요 장치 안에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 그러니까 피임약 같은 성분이. 그래서 얘가 경관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아까 말했죠? 여기에서 정자가 통과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자궁 내막의 불활성화가 뭐예요? 이렇게 임신을 제가 아까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영양 성분이 많아서 태아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자궁 내막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부풀어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착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태반도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피임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모유수유인데요. 당연히 뭐 모유수유는 출산을 해야 엄마에서 유주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수유를 하게 되면 수유를 한다고 했어요. 수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젖을 짜주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롤락틴, 아까 제가 저랑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프롤락틴이라는 성자극 호르몬 중에, 성과 관련된 호르몬 중에 프롤락틴은 억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 프롤락틴은 대표적인 유즙 분비 호르몬입니다. 엄마의 젖을 촉진시켜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배란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젖을 먹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길게는 6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임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 기간은 어떤 사람은 4개월만 되는 경우, 어떤 길게는 26개월, 24개월까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완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리를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이 안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유를 3시간 내지 4시간마다 5분 정도 유방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그 브레스트가 자극이 되고 유주분비 호르몬이 자극이 되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난관 결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중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다 알 거예요. 여기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 난관을 통해서 여기서 수정이 된다고 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딱 결찰을 해줘요.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게 되면 난자가 나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정자는 여기서 막 왔는데 여기 길목이 막혀져 있으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기회를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소작하거나 해서 난관을 결찰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결찰하는 방법이고 결합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일시적인 피임 방법이었던 이건 영구적인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엔 그래서 미혼에겐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이미 단산, 아기를 그만 낳겠다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난관 결찰술이고 남성에게도 정관 결찰술은 그만 낳겠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남성이 할 수 있는 콘돔, 지뢰사정, 정관 결찰술을 보도록 할 건데요. 콘돔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새는 뭐 자판기에서도 팔고 있으니까요. 콘돔은 라텍스나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왜냐면 남자의 페니스를 이렇게 쌓아주기 때문에 결합을 차단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세이프 섹스를 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콘돔이라고 했습니다. 피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STI,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콘돔 사용법은 자, 일단 꺼내요. 깨끗한 손으로 꺼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콘돔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끝을 비틀어야 됩니다. 한번 비틀어서 공기 주머니를 비틀어서 공기가 차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그러면 음경에다가 콘돔을 삽입하느냐? 반드시 발기가 된 상태에서,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페니스가 작은 상태겠죠?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이미 사정이 됐으면 옆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겠죠. 요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된 상태에서 딱 맞게 꽂아주게 되고, 벗겨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섹슈얼 컨택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하게 되면 요 공간을 통해서 정자가 나와서 그 난관을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기가 된 상태에서 빨리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방법. 자, 남성이 할 수 있는 건 지뢰사정인데요. 굉장히 극도의 자제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반응 단계에서 그 사정을 하게 되면 성극감의 단계고 그때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자제력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성의 난관 결찰술처럼 남성의 정관 결찰술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정관이, 이게 이제 고환이에요. 고환이 있고, 부고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정관이 있고요. 정관이 있어. 여기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져요.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정자가 생성된 정과가 이렇게 가면서 정액과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정자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딱 끊어줘.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정자가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자 자체가 아예 배출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시술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전공자니까, 학생이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자가 여기에서 안 나오게 되면 이 정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자는 몸 안에서 그냥 재흡수가 됩니다. 저절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게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정을 하게 되면 여기 정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면 정자 플러스 정액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쵸? 이 정액은 이 윗부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정액에는 정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임의 효과가 있고 이것은 영구 피임의 효과가 있다. 물론 정관 보건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 결찰술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대안적인 피임법, 콘돔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 계획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피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피임을 하기 위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적으로 시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장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생리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주제를 왜 하게 됐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 때문에 또는 월경통이라고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이걸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은 좀 어디선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menstruation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8일 주기로 보고 폐경 전에 350에서 400회 정도의 생리를 하게 되고요. 초경 후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처음 생리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배란이 없는 그냥 생리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리의 정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21일에서 35일입니다. 뭐 36일 간격으로 한다든가 40일 간격으로 하는 건 비정상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생리하는 기간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양은 30 내지 35cc. 뭐 굉장히 어렵죠. 뭐 우리가 맨날 cc를 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3시간에 한 번 정도 생리대를 교차하면 적절하게 하는데 뭐 1시간마다 계속 교차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월경을 하지 않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월경이라고 하죠. 무월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차성, 하나는 2차성이고요. 뭐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1차성은 한 번도 생리를 안 한 겁니다. 19살이 됐는데 나는 생리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건 1차성 무월경이고요. 내가 계속 생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안 된다? 그건 2차성 무월경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 해야 되느냐? 6개월 이상 안 했거나
평소 생리 기간의 3배. 나는 만약에 뭐 30일 기간으로 했는데 90일 동안 생리가 없다. 그러면 2차성 무월경으로 보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인 요인도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질병과도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이런 2차성 무월경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네랄 섭취라든가 야채 섭취라든가 이런 건강한 식사 행태 유지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월경에 의해서 불규칙한 생리도 우리가 건강관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화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너무 뜨문뜨문, 아까 뭐라 그랬어요? 35일 이상인 경우는 비정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빈발, 너무 자주, 아까 21일 이하라, 그래서 21일에서 35일을 정상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겁니다. 생리 주기는 일정한데 갑자기 안 나와야 되는 시기에 비정규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 왜 생리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비정규적 출혈이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출혈을 일으킬 만한 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가 근종이 있다든가 그런 출혈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생리주기가 45일 이상 되면서 불규칙하고 3개월 이상 무월경이 있고 비정기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에 따라서는 과다월경이라고도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해요. 또는 5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1시간마다 생리대를 계속 교체하는 경우 우리는 과다월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길게 생리를 하는 경우, 8일 동안 하는 경우, 뭐 이렇게 7일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과다월경이라고 하고, 이런 과다월경은 당연히 우리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월경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그 자궁내 장치 없나요, 여기? 예, 자궁내 장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이라든가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근종이라든가 또는 뭐 혈액을 응고시키지 못하는 어떤 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겠고요. 뒤에 해야 되겠고,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생리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월경 곤란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극심한 생리통은 크게는 1차성 생리통하고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은 질환과 관련 없이 그냥 진짜 생리통, 그쵸? 생리해서 생기는 생리통을 우리가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럼 왜 생리를 할 때 아프냐? 근데 이 호르몬이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때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아마 우리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증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심할 경우에 교수님 저는 너무 생리통이 심해요. 그럴 때 뭐 하냐면요, 오심도 있고요, 구토도 있고요, 심지어는 설사도 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얼굴이 노래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진통제 사용합니다.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분비 억제를, 이런 진통제가 결국은 이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진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네. 통증이 시작되는 시점에 약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내가 오늘은 살살 배가 아픈데 한번 견딜 것 같아. 지난달에도 약 먹었는데 나 이렇게 계속 먹으면 습관성이 될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러워. 이러면서 약을 안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지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약을 먹으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분비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생리 패턴을 알기 때문에 아파지기 시작할 때 먹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밖에 야채 섭취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2차성인 경우에는 질환이 관련된 겁니다.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서, 예를 들면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생리통이 좀 더 보통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생리통이 심해요. 그쵸? 뭐 나는 1차성, 나는 2차성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생리통이 심해요잖아요. 그러면 병문을 방문해야 할까? 하지 않아도 될까? 답은 뭘까요? 예, 답은 반드시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머뭇거리고 하지 않으려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디 가요? 산부인과 가야 되겠죠. 그쵸?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받는다는 게 당연히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가고요. 뭐 의사들 같은 경우에 초음파라든가 뭐는 무슨 뭐 CT 이런 것들을 찍자고 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초음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질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질내에 삽입해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 되게 겁을 먹죠. 그렇죠? 뭔가 질내에 기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찍는 미혼인 경우에는 그렇게 않게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니까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 전 증후군, PMS라고 합니다.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생리 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가슴이 더 커지면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좀 더 손발이 막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오고. 심지어는 뭘 훔치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친구는 평소에 전혀 과자나 간식을 하지 않는데 생리 직전만 되면 사탕을 막 어그작 먹는 친구도 있어요. 단계 막 땡겨서 먹는 친구들이 식욕이 증가되는 그런.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런 우울이라든가 이런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하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월경 시작 1 내지 3일 전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이건 생리를 해야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면 갑자기 세상이 우울했던 세상이 굉장히 희망찬 세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활을 계산하는 겁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들 여기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빠졌어요. 뭐 치킨이라든가 뭐죠?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런 거 다 빠져요. 여러분들 지방, 알코올, 담배, 카페인 그리고 운동이나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심하면 보조요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임신, 그러니까 피임 방법, 건강한 임신과 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또는 가족 계획을 위한 방법으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생리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주제라 생각이 돼서 살펴봤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구체적인 피임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체온법을 통한 피임의 경우 체온이 하강된 것은 배란을 의미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예, 아니죠. 아까 체온이 상승한다고 했고 3일 이상 연속해서 상승하면 우리가 배란이 된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질 분비물이 5cm 이상 늘어나는 정도의 점도를 보이는 시기가 최고의 수정일이다. 이게 맞잖아요? 아리까리하죠? 살정제는 성교 후 적어도 6시간은 질 세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그쵸? 아이고, 답을 이렇게 표시, 이건 맞고, 예, 이것도 맞고요. 경구 피임약은 규칙적 사용이 중요하다. 맞고,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을 방지하는 피임법으로는 자궁 내 장치의 삽입 방법. 이것도 맞죠? 자, 요거 아까 견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잠시 옳은 걸 고르는 줄 알고 혼돈을 했는데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견사성, 그러니까 생리가 끝난 직후에는 끈적끈적 하다가 배란이 되는 시기가 되면서 점차 늘어난다. 그래서 배란 직전에 가장 실처럼 늘어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틀린 것은 1번. 자, 다음 중 미혼 남녀가 임신 조절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피임법으로 적절한 것은 콘돔 맞죠? 미혼이니까. 정관은 가능하면 미혼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영구적 피임법이기 때문에 주기적 금요법 주기적 금요법도 가능하죠. 그러나 극도의 자제력이 필요할 뿐이지 가능한 걸 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기적 금요법도 가능하지 하나 정확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그 여성의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는 이렇게 T자로 삽입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미혼 여성. 왜냐하면 질을 통과해서 기구를 삽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혼에게는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전 피임뿐만 아니라 피임뿐만 아니라 STI 성매개성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피임 방법은 뭘까요? 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콘돔의 사용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 방문해야 할 생리 양상을 가진 여성이 누구냐?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여성 당연히 방문해야 되겠죠. 그쵸? 자기 월경 주기에 3배 이상 안 하면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34일의 생리 주기 좀
조금 문제가 좀 아리까리하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35일 정도는 까지는 우리가 용서가 된다.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극심한 생리통.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생리통은 너무 극심한 생리통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월경전 유방 팽창이 있는 거는 뭐예요? 월경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증상이다. 아까 말했던 월경전 증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것들을 조절해보자는 의미로 말했지 그것이 어떤 비정상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번하고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에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주기적 금욕법, 기촌체온법, 경관점액 관찰법, 경구용 피임 복용약 등이 있습니다. 또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것은 콘돔의 사용입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직장 여성의 안전한 임신을 위해서 생리 유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지 생리 주기는 건강한 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가족계획과 임신에 대한 그 주제 2차 시를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좋은 시기에 가족 계획을 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야겠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아기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아기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